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2차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게 됩니다. 엄밀하게 하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판결이죠.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된 판결 내용이 나올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요. 이런 거 여러 가지 묶어서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박범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부터 좀 여쭤보겠는데 11시에 출석하는 거죠? 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의원들은 안 가는 거 맞습니까? 안 가야죠. 대표께서 그러한 결단을 내렸고 그런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대표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냥 홀로 조용히 들어가겠다는 그 생각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1차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은 이제 질문지를 뭐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미리 써간 답변서로 가름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면 되는 거죠? 특별하게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수사 자체를 정치 탄압 수사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한두 차례도 아니고 지금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소환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저는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니까 가는 것인데 뭐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준비한 건 다 소화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추가로 뭐 질문이 얼마나 있든 간에 답변은 뭐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백현동 관련해서 또 그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은 백현동은 안 물어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수사라고 했죠. 예, 뭐 나머지 수사, 나머지 숙제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나머지 수사라고 했으니까 백현동 또 뭐 대북 그 쌍방울 뭐 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그 건으로 또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예, 뭐 줄줄이 앞으로 그럼 몇 번을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알 수 없죠. 그건 검찰 마음이니까요. 참. 지금 엊그제 나왔던 곽상도 전 의원 50억 있잖아요. 네. 판결이 납득이 되세요? 뇌물이 아니라는? 뭐 이제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큰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뭐 이제 가장 대비되는 극적인 표현이 결국은 50억과 600만 원.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공분이 매우 큰데 법이라는 게 상식이고 재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법원이 어떤 경우에는 경험칙 논리칙이라는 소위 간접 증거 등에 의한 판단들을 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엄격한 증명의 이름으로 이렇게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결국은 대가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특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보다 곽상도 의원과 아들의 관계가 더 먼 관계라는 건가요? 가까운 관계라는 건가요?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한마디로 하면 피는 상당히 묽을 수도 있다. 예,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무튼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상당히 공분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재판은 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뭐 분석 기사 중에 대장동 녹취록의 뭐 신빙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석 기사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판결문 입수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만배의 그 녹취록상의 언급들이 있는데 50억 이제 곽상도 뭐 이름 쭉 나열하면 50억 약속이라고 법원은 보는데 우리는 50억 클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가 관계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이 빠지게 되면 사업 자체가 다 무산되니까 그거를 잔류하도록 곽상도 의원이 영향력을 미쳤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장동 녹취록상의 언급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녹취록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게 예, 예. 녹취록 그 자체의 신빙성 능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렇죠. 녹취록 내용의 대가성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다. 그래서 그 녹취록을 그 대가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집니다. 판결문 나중에 읽어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읽고 있고 그렇게 치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녹취록으로 돌아가 보면 더 없는 거거든요. 더 없다. 돈 얘기 없고 심지어 김용 정진상 실장 이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거든요. 돈에 관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이 받은 8억 있잖아요. 8억. 예. 그러니까 아들이 받은 것도 그 저기 뭐냐면 독립해서 나간 별도의 그러니까 저기 경제 주체니까 아버지한테 전달된 게 없으면 연결 못 시킨다라는 판단이면 김용 부원장은 더한 거 아닙니까? 더 하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공분이 많고 또 반대로 놓고 보면 그럴 정도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무한정의 소환 조사가 과연 납득이 되느냐, 검찰의 수사가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또 다른 공방 논리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재판부가 대장동 일당에 대한 지금 재판도 같이 맡고 있나요? 다를 겁니다 아마. 아니 어떤 보도로 또 그렇다고도 하고. 그런가요? 그 예. 부분은 예. 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서 판단하고 저기서 판단하는 게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재판부라면. 물론이죠. 예. 좀 그게 상당히 네. 주목거리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좀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 2차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성남 FC 건과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 이런 그때 전망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 전망 기사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야 이제 결론은 정해놓고 하는 수사다. 그리고 건 바이 건으로 다 부르고 건 바이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건 바이 건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그게 대통령실에서 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매우 법률에 수사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저는 말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장 수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죠? 그런데 아무튼 그거대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사가 마음대로 생각한 바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여러 가지 혼선들이 생기고 특히 결정적인 것이 뉴스타파 여기 뭐 부르셨잖아요. 네, 그 시민보 기자분을.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것이 상당히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장동 녹취록상으로도 오히려 반대 의혹들이 많이 있고 이재명 대표 또 뭐 심지어 김용 정진상 실장 같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꼬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개별로 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처리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다 모아서 할 것 같은 분위기지만 그것조차도 좀 여의치 않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도 나오고 백현동도 나오고 네네. 심지어 뭐 지역화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뭔가 저희가 좀 확인해 봤더니 지금 그 곽상도 50억에 대해서 판결 내린 재판부가 대장동 일당 사건도 지금 맡고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대단히 이건 중요한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오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잠시 후 11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이른바 선수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판결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전문가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유죄는 아마 거의 확실하다. 네. 이제 그 관전 포인트는 이들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네. 공모 관계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던데 공감하세요? 의원님도 같은 견해이신 거죠? 불고 분리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이 권오수 또 뭐 이모 또 이모 김기 이모 뭐 이런 사람들 주범들 주가적 주범들의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거래에 관한 내역들은 뭐 수백 회가 언급이 돼 있으나 그걸 공모관계로 기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에 뭐 공모 여부 판단은 오늘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범죄 히스토리는 서술이 되잖아요. 히스토리는 서술이 되죠. 이 히스토리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그건 나올 등장할 수밖에 가능성. 없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나올 보세요? 수밖에 없죠. 그는 공소장에도 돼 있고 네. 뭐 판단이 저는 뭐 유죄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고 보고 공소시효 문제도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 공소장에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뭐 적어도 300회 전후로 있고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결론에는 무조건 김건희 여사가 언급될 수밖에 그러면 없죠. 판결문에 이들이 어떻게 범죄 행각을 벌였는지 그 히스토리를 서술하는 과정에 이들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뭐 공모하여 내지 김건희 여사 연락하여 이런 식으로 내용상 공모관계임을 사실상 재판부가 인정하는 간접적으로라도 내용이 들어간다면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오리무중이잖아요. 완전히 한뭉차사가 돼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소 공소장에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즉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장상으로는 혐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약에 김건희 여사 공모관계에 대한 판결문에 언급이 있다면 그건 핵폭탄이고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주식거래 내역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있다고 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소시효 문제도 뭐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공소시효 내로 들어오려면 2012년 말, 네. 2012년 말까지가 주가 조작의 최종기 마지막 시점이에요. 마지막 시점. 그러니까 2012년 말 12월부터 계산해서 10년째 되는 2022년 12월까지 기소만 하면 되는데 2021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기소를 했어요. 네. 이 주가 조작 일당들을. 그렇기 때문에 1년 앞당겼죠. 기소 네. 시점이. 예. 그리고 공소시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단이 되죠. 아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일단 중단이 되죠. 1년 남은 거예요. 1년 남았고 또 어. 중요한 거는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3차 주가 조작을 통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느냐 여부가 포괄 일제로 보느냐. 그죠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서요. 포인트인데 네. 도이치모터스라는 한 회사 종목이 네. 1차, 2차, 3차 주가 조작이 똑같죠. 권오수의 관여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권오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 공소시효 내로 들어오는 즉 2011년 12월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걸 발행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가. 그리고 그것이 3차 주가 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2차 주가 조작은 주가 부양기고 3차 주가 조작은 주가를 방어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3차 주가 조작에 결정적으로 권오수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있었고 2012년 말에 예. 11년, 12년 이때만 되면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12년 말에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권오수의 장외 매수를 누가 하느냐면 김건희 여사가 헐값 매수를 합니다. 헐값 매수. 예. 무려 수익률이 80%가 넘어요. 오호. 82%. 예. 그러니까 요 두 행위만 가지고 놓고 봐도 공소시효 내로 충분히 들어온다. 그리고 권오수가 있고 주가 조작 선수들이 2차, 3차 주가 조작 선수 이종모 김기모 이 두 사람이 3차 주가 조작까지 다 활약하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아니요. 초기에 그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공소시효 문제를.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다. 예. 근데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그 수사를 하지 않고 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느냐만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다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의원님 그 이름 삭제도 검명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거꾸로 저는 윤석열 정부 정권이 탄생한 지가 작년 5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왜 무혐의 못하죠? 못하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 수사되고 공판정에서 검사에 의해서 다 밝혀진 건데 그러한 내용들을 저는 몰랐습니다. 보고하지 않았으니까. 아 법무장관으로 계실 때도 예. 전혀 보고를 받지를 못했어요. 예, 저 추상적인 저 법사위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보고할 만한 내용들 정도의 보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7초 거리에 그 유명한 직접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의 직원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뭐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삼 아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 7초 거래라는 거 직접 거래라는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작년 1월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 통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제가 재직 중에 알고 계세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 저를 대신해서 차관이 나가셨는데 예.
그 차관도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법사위 속기록을 뭐 박주민 의원이 찾아내서 그걸 예, 봤더니 거기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재직 이후에 그런 풍문들로 뭐 여러 기사들이 있었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얘기들은 뭐 풍문으로 들었으나 제가 재직 중에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다만 박주민 의원의 그때 질의에 차관 답변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환 통보할 때는 보도도 여러 나왔다면서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지원해서 그러니까 소설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물론이죠. 검찰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이제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그 탄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있고요. 국무위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위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잠깐 끄셔도 돼요. 예. 정무직 공무원인데 네.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 제도와 같은 소위 신분 보장이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해임을 하거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결과적인 중한 범죄가 중한 비위가 돼버린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뭐 서서 죽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대단히 위중하다. 예. 그리고 신분상이 그런 보장이 되지 않는다. 어. 그리고 뭐 재난안전법상에 행안부 장관이 일종의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예방을 해야 될 의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했던 태도들, 2차 가해적인 언급들 이러한 것들은 헌법상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에 위반한 성실 의무 위반이 크다. 그러니까 정모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치적 책임이 법적 책임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 사법기관이죠. 맞죠. 예. 맞죠. 예. 그래서 그러한 헌법상의 어떤 그 지위들, 공무원의 지위, 그 중에서 특히 장관에게 요구되는 지위들. 그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책임을 져야 된다. 성실 의무 위반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상의 컨트롤 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2차적인 태도가 대단히 위중하다. 2차 가해성 발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도 상당히 중요한 참고 사유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다 중요하다고. 중요하게 그 보고. 근데 지금 그 심리가 얼마나 이제 오래 끄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3월에 한 명, 4월에 한 명 재판관이 퇴임을 하잖아요. 네. 이 공석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뭐 3월, 4월이라는 게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멀지 않은 기간이고 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것에 대한 또 우리 민주당의 입장 어떤 분들이 이 후보로 추천되는지 이 두 분의 몫은 다 대법원장 추천 추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또 마치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흔드는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혹시 아니겠어요? 그것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것이 뭐 전혀 뭐 관계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왜 이때 지금 추천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김명수 가능성도 있다고 대법원장의 추천폭을 확 줄여버리기 위해서 지금 다른 건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뭐 겁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기도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소추위원단 구성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소추 때 권성동 그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했죠. 네. 그 당시 뭐 그 당시가 새누리당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거기에 소속한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의원들 네. 심지어 정의당 의원들까지 포함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김도우 위원장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추위원단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요. 마땅하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금 벌써 선언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권성동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추위원단 구성할 때 저하고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김도우 위원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그게 법에 의한 일인데.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